옛날 어느 고을에 박도령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 안방마님인 연화 부인은 참으로 절세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외모 뒤에는 고약한 성질과 끝없는 욕심이 숨어 있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저 집 마님은 보기엔 좋은데 성격이 독사 같다고 수군댔지요. 연화 부인은 이른 아침부터 대청마루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비단 치마를 곱게 펴고 앉은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지만 그 눈가엔 차가운 서늘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또 나가셨구나. 연하 부인이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 박도령은 벌써 사흘째 집을 비우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장터에 볼 일이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기방에서 술과 여색에 빠져 지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이 답답한 마음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연하 부인은 부채질을 하며 속을 태웠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남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거든요. 게다가 아직 아이도 없으니 시댁에서는 은근히 눈치를 주고 친정에서는 딸을 잘못 시집 보냈나 하며 걱정하는 판이었습니다. 마님, 아침 진지 드시겠습니까? 하녀가 조심스럽게 물으니 연하 부인이 화를 벌컥 냈어요. 밥이 어디 들어가겠소? 도령님도 안 계시는데 혼자 먹으라고? 죄송합니다, 마님. 하녀가 고개를 푹 숙이며 물러나자 연하 부인은 더욱 적적함을 느꼈습니다. 이 넓은 집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연하 부인은 창문으로 고개를 돌려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키 크고 우람한 체격의 머슴이 나무를 패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장돌쇠였습니다. 저 사람은 참 성실하네. 장돌쇠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말수도 적고 순박해 보였지만 그 든든한 어깨와 거친 손을 보면 왠지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연하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장돌쇠가 고개를 들어 이쪽을 바라보자 깜짝 놀라 급히 창문을 닫았어요. 뭘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야? 연하 부인은 자신의 마음이 이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과 욕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지요. 그로부터 며칠 후 연하 부인은 곡간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곡식이 제법 많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쌀 한 섬과 보리 2섬 정도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장돌쇠? 연하 부인이 큰 소리로 부르자 장돌쇠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네, 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곡식이 없어졌어요. 도둑이 든 것 같은데 어찌 된 일이요? 장돌쇠는 곡간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자물쇠가 부서진 흔적은 없는데요. 그런데 확실히 곡식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럼 안에서 누가 가져간 거 아니겠어요? 이 집에서 곡식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소? 연하 부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장돌쇠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마님, 혹시 하녀들이나 다른 머슴들을 의심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지요. 아니면 도깨비가 가져갔단 말이에요? 연하 부인이 버럭 화를 내자 장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앞으로는 제가 밤마다 곡간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도둑놈을 꼭 잡아야 해요. 연하 부인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사실 곡식 몇 섬쯤은 집안 살림에 큰 타격이 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우롱했다는 생각에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장돌쇠는 객관 근처에서 밤을 새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던 그때였습니다. 살짝살짝 발소리가 들리더니
어둠 속에서 사람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장돌쇠는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림자는 객관으로 다가와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그때 달빛이 비치면서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놀랍게도 젊은 여인이었거든요. 누구요? 장돌쇠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어요. 달빛에 비친 그 얼굴은 창백했지만 애처로웠습니다. 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여인이 황급히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곡식을 품에 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장돌쇠는 큰 걸음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도둑질하던 걸 들켰는데 무슨 변명을 하시려고? 제발, 제발 봐주세요. 여인이 울먹이며 애원했어요. 그 절망적인 목소리에 장돌쇠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요? 저는 송아라고 합니다. 어머니와 어린 동생이 굶고 있어요.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서. 송아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시고 올해는 흉년이라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는 병까지 앓고 계시는데. 장돌쇠는 송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는 20살 남짓해 보였는데 수척한 모습에서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순수함이 느껴졌습니다. 집이 어디요? 마을 끝자락 초가집이에요. 정말 작은 집이라. 송아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장돌쇠는 잠시 고민하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님이 알면 큰일 날 텐데. 제발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송아가 무릎을 꿇으며 빌었어요. 장돌쇠는 마음이 약해져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일어나요, 일어나. 장돌쇠가 송아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고는 객관으로 들어가더니 쌀 한 가마를 가져왔습니다. 이걸 가져가요. 네, 정말요? 송아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는 훔치지 말고 필요하면 저한테 와서 말해요. 제가 몰래 도와드릴게요.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송아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네, 약속해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특히 마님한테는 절대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송아가 깊이 절을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장돌쇠는 그런 그녀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가세요. 늦었어요. 네, 그럼 내일 밤에 또 와도 될까요? 송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장돌쇠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내일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나요. 송아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라져갔습니다. 장돌쇠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다음 날 밤 약속한 시간에 송아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도둑질이 아니라 장돌쇠와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왔군요. 장돌쇠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송아는 어제보다 조금 더 깔끔하게 차려입고 왔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고마워하세요. 덕분에 제대로 된 죽을 끓여드릴 수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어머니 병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역시 제대로 먹어야 기운이 나나 봐요. 송아가 밝게 웃었어요. 그 웃음에 장돌쇠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도와주셔도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집 곡식이 얼마나 많은데요. 마님도 모르시고. 장돌쇠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그러고는 오늘 준비해온 쌀과 보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그냥요. 어머니 약값도 필요하시잖아요. 송아가 감동받은 눈으로 장돌쇠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저 같은 사람을 도와주시다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두 사람은 객관 앞 돌담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밤이었어요. 장돌세 씨는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셨어요? 벌써 2년 됐어요. 원래는 다른 마을에서 살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혼자가 되어서 이곳으로 왔지요. 그럼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정말 힘들었거든요. 송아가 공감하며 말했어요. 같은 처지라는 걸 알게 되니 더욱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마님은 어떤 분이에요? 무서우세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예쁘시긴 한데 성격이 좀. 장돌세가 말을 흐렸어요. 송아가 키득 웃었습니다. 까칠하시나 봐요. 네, 맞아요. 까칠하셔서 도령님도 자주 밖에 나가시고 도령님도 힘드시겠네요.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송아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내일도 올 거예요? 네, 와도 될까요? 당연하죠. 기다리고 있을게요. 장돌세가 환하게 웃었어요. 송아도 따라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밤마다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밤 송아가 평소보다 늦게 나타났습니다. 왜 늦었어요? 걱정했잖아요. 죄송해요. 어머니가 갑자기 열이 나셔서. 송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장돌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송아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송아 씨, 네, 저는 당신이. 장돌세가 말을 망설이고 있을 때 송아가 먼저 다가왔어요. 저도요, 장돌세 씨.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사랑이 터져나왔어요. 한편 연하 부인은 요즘 이상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곡식 도둑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넘도록 장돌세가 밤마다 객관을 지키고 있는데 더 이상 도둑질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도둑이 체포된 건가? 연하 부인이 장돌세에게 물었어요. 아직은 계속 경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님. 장돌세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연하 부인은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네 안색이 좋지 않네요. 밤마다 지키느라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장돌세는 밤에 송아와 만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었어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거였습니다. 연하 부인은 의심스러운 마음을 갖고 그날 밤 몰래 장돌세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밤이 깊어지자 조심스럽게 창문 너머로 객관 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장돌세가 젊은 여인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겠어요? 저게 뭐야? 연하 부인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니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심지어 서로 끌어안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불충한 놈이. 연하 부인은 분노로 몸이 떨렸어요. 곡식 도둑을 잡으라고 했더니 여자와 바람이나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연하 부인은 요즘 장돌세에게 묘한 감정을 품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자꾸 밖으로 나도는 바람에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그 대상이 장돌세였던 거예요. 저 여자가 누구야? 연하 부인은 송아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달빛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었어요. 다만 젊고 예쁜 여자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내가 저런 계집보다 못하다는 건가? 연하 부인의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신은 양반집 안방마님인데 저런 천한 여자에게 장돌세를 빼앗길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연하 부인은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송아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어요. 여보게, 마을에 송아라는 처녀가 사나? 연하 부인이 심부름꾼에게 물었어요. 송아요? 아, 마을 끝에 사는 그 처녀 말씀이십니까? 과부 어머니와 함께 사는. 그래, 그 애다. 어떤 애인가? 가난하긴 하지만 착한 애입니다. 어머니 병수발도 잘하고. 심부름꾼의 말을 들으니 연하 부인은 더욱 화가 났어요. 착하고 가난한 처녀라니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타입이었거든요. 저 계집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연하 부인은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좋은 수가 떠올랐습니다. 저기 염전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면서? 연하 부인이 심부름꾼에게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젊은 여자들을 모집한다고 하더군요. 그럼 송아를 보내면 어떨까? 돈도 벌 수 있고 좋지 않겠어? 하지만 염전 일은 매우 힘들다고 하는데요. 힘들면 어때? 가난한 애가 돈 벌 기회를 주는 거 아닌가? 연하 부인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어요. 알겠습니다. 전해보겠습니다. 며칠 후 송아는 갑작스럽게 염전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했던 송아의 어머니가 연하 부인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였어요. 어머니, 저는 가기 싫어요. 송아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 염전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줄 거란다. 하지만 송아는 장돌쇠와 헤어지기 싫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결정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송아는 마지막으로 장돌쇠를 만났어요. 염전으로 간다고요? 장돌쇠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네, 어머니가 돈을 벌어오라고 하세요. 얼마나 갈 건데요? 1년 정도요. 그래야 빚을 다 갚을 수 있대요. 송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장돌쇠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다릴게요. 꼭 돌아와요. 정말요? 네, 약속해요. 두 사람은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송아가 떠난 후 장돌쇠는 매일 밤 객관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송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하 부인은 이런 장돌쇠를 보며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장돌쇠야, 요즘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님. 거짓말하지 마. 무슨 일 있으면 말해봐. 연하 부인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태도에 장돌쇠가 당황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내 방으로 와. 할 이야기가 있어. 연하 부인이 의미심장하게 말하고 갔어요. 장돌쇠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돌쇠가 연하 부인의 방으로 갔어요. 연하 부인은 평소보다 곱게 단장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라. 네, 마님. 술 한잔 하자. 연하 부인이 술잔을 내밀었어요. 장돌쇠는 어리둥절했지만 받아 마셨습니다. 마님, 무슨 일로 저를... 외롭지 않니? 연하 부인이 갑자기 물었어요. 네, 나도 외로워. 도령님은 맨날 밖에 나가시고. 연하 부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술 기운 때문인지 평소보다 솔직했습니다. 마님, 너도 마찬가지 아니니? 혼자서 얼마나 적적하겠어. 연하 부인이 장돌쇠에게 다가왔어요. 그 순간 장돌쇠는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마님,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장돌쇠가 일어서려 하자 연하 부인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가지마. 안 됩니다, 마님. 장돌쇠가 손을 뿌리치고 나가버렸어요. 연하 부인은 거절당한 수치심으로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감히 나를 거절해? 연하 부인의 마음속에 복수심이 자라났어요. 송아를 염전에 보낸 것도 모자라 장돌쇠까지 자신을 무시한다니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서량이라는 기생이 왔다면서? 그래, 완전 미인이래. 박도령님도 푹 빠지셨다는데? 연하 부인은 이 소문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남편이 또 다른 여자에게 빠진 거였거든요. 서량이 누군데? 모르겠어요, 마님. 갑자기 나타난 것 같은데. 하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연하 부인은 당장 그 서량이라는 여자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박도령이 서량을 데리고 집에 왔어요. 여보, 소개할 사람이 있소. 박도령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뒤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님. 서량입니다. 서량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연하 부인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지만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서량은 예전의 송하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고운 비단 옷을 입고 화장을 곱게 한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게다가 말투도 세련되어져 있었습니다. 첩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소? 박도령이 연하 부인에게 물었어요. 사실 물어보는 것도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시죠. 연하 부인은 어쩔 수 없이 승낙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서량은 장돌쇠와 마주쳤어요. 송아? 장돌쇠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어요. 저는 서량입니다. 누구세요? 서량이 모른 척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서 장돌쇠는 분명 송아임을 알았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요? 장돌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서량이 차갑게 대답하고 지나갔어요. 장돌쇠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송아인데 왜 모른 척하는 걸까요? 사실 서량은 염전에서 돌아온 송아가 맞았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겪은 일들이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염전은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햇볕 아래서 소금을 만드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어요. 게다가 다른 일꾼들의 괴롭힘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누가 나를 여기에 보낸 걸까? 송아는 점점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일자리 제안, 그리고 연하 부인의 심부름꾼이 전해준 말, 설마 연하 부인이? 송아는 진실을 깨달았어요. 연하 부인이 자신과 장돌쇠의 관계를 알고 계략을 꾸민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복수할 거야. 송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염전에서 만난 기생들에게 화장과 행동 거지를 배우며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신했습니다. 이제 송아는 죽었고 서량이 태어난 거였어요. 서량이 박도령의 첩이 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서량은 철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령님, 연하 부인께서 요즘 어떠세요? 서량이 박도령에게 물었어요. 글쎄, 예전보다 더 신경질적이 되신 것 같아. 나한테도 차갑고 그러실 만도 해요. 첩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원래도 까칠하셨거든. 박도령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서량은 이 대화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역시 부부 사이가 좋지 않구나. 서량은 연하 부인의 약점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외로움, 질투심, 그리고 숨겨진 욕망까지. 며칠 후 서량은 우연한 척 연하 부인과 마주쳤어요. 마님, 안녕하세요. 아, 서량아. 어디 가는 길이니? 그냥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마님도 함께 하시겠어요? 서량이 친근하게 제안했어요. 연하 부인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랑? 네, 마님께서 외로워 보이셔서요. 서량의 말에 연하 부인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로 외로웠거든요.
두 사람은 정원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량아, 내 고향이 어디니? 저는 여기저기 떠돌며 살았어요. 가족도 없고요. 서량이 애잔하게 말했어요.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연하 부인은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어. 마님은 행복하세요. 좋은 남편도 있고 큰 집도 있고 행복하다고? 호호. 연하 부인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도령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걸. 요즘은 너한테만 빠져 있잖아. 죄송해요, 마님. 제가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원래 남자들이 다 그래. 연하 부인이 한숨을 쉬었어요. 서량은 이때다 싶어 다음 수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마님께서는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으세요? 뭐라고? 연하 부인이 깜짝 놀라며 쳐다보았어요. 아, 그냥 도령님 말고 다른 매력적인 남자 말이에요. 서량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연하 부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유부녀인데. 그래도 마음은 자유잖아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남자 있지 않아요? 서량의 말에 연하 부인은 장돌쇠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장돌쇠? 서량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연하 부인이 깜짝 놀라며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마님께서 그분을 보실 때 표정이 달라져요. 서량이 웃으며 말했어요. 연하 부인은 들키고 말았다는 생각에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장돌쇠는 마님께 관심이 있을까요? 모르겠어. 예전에 한번 접근해 봤는데 거절당했거든. 연하 부인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서량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까요? 뭐라고? 장돌쇠의 마음을 돌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서량이 제안했어요. 연하 부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어떻게? 우선 질투심을 자극해야 해요. 마님께서 다른 남자와 가깝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다른 남자라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적당한 사람을. 서량이 신비롭게 웃었어요. 연하 부인은 완전히 서량의 계략에 빠져버렸습니다. 며칠 후 서량의 계획이 실행되었어요. 서량은 마을의 젊은 상인을 연하 부인에게 소개했습니다. 마님,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김서방이에요. 안녕하세요, 마님. 김철수입니다. 김서방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연하 부인은 어색하게 받았습니다. 그냥 친구처럼 지내시면 돼요. 장돌쇠가 보는 앞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시고. 서량이 귓속말로 일러줬어요. 연하 부인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따라했습니다. 며칠 동안 연하 부인은 김서방과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물론 장돌쇠가 볼 수 있는 곳에서 말이에요. 처음엔 장돌쇠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점점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이 저 남자와 너무 가깝게 지내시는 것 같은데 장돌쇠는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마님이 부정을 저지르면 집안이 망할 수도 있었거든요. 서량은 이런 장돌쇠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그리고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마님, 오늘 밤에 김서방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대요. 무슨 선물? 비밀이래요. 객관 뒤편에서 만나자고 하네요. 서량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연하 부인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연하 부인은 객관 뒤편으로 갔어요. 하지만 김서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라? 왜 안 왔지? 연하 부인이 기다리고 있을 때 장돌쇠가 나타났어요. 마님? 이 밤에 여기서 뭐 하세요? 그냥. 연하 부인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김서방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아, 김서방. 늦었잖아요. 연하 부인이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장돌쇠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마님, 이분은 누구시고 이 밤에 왜 여기서? 응? 이분은 김서방이고. 연하 부인이 설명하려던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로 박도령이었습니다. 여보,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박도령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상황은 순식간에 최악이 되었습니다. 또 도령님, 이건 연하 부인이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상황이 너무 수상했어요. 밤중에 남자와 은밀한 곳에서 만나고 있었으니까요. 설명해 보시오. 박도령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연하 부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서량이 나타났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서량이 놀란 척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서량아, 너도 봤지? 분명히 봤을 거 아냐? 박도령이 서량에게 물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서량이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은 뭔가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장돌쇠, 너는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박도령이 장돌쇠에게 화를 냈어요. 저는 객관을 지키고 있었는데 마님이 이분과 함께 계시더라고요. 장돌쇠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 말이 오히려 연하 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결국 박도령은 연하 부인이 부정을 저질렀다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연하 부인은 억울하다고 항변했지만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장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시오. 박도령이 최후 통첩을 했어요. 연하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장돌쇠, 너도 이 집에서 나가. 네, 왜 저까지? 마님과 공모해서 나를 배신한 거 아니야? 박도령은 장돌쇠까지 의심했어요. 장돌쇠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서량은 속으로 쾌감을 느꼈어요. 연하 부인과 장돌쇠 모두를 한 번에 무너뜨린 거였거든요. 도령님, 괜찮으세요? 서량이 박도령을 위로했어요. 고마워, 서량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박도령이 서량을 끌어안았어요. 서량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서량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서량은 박도령과 첫날 밤을 치른 후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서량이 어디 갔지? 박도령이 찾아 헤맸지만 서량은 이미 멀리 떠나고 없었어요. 작은 주막을 차려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서량은 마침내 자유를 얻었어요. 연하 부인과 장돌쇠에 대한 복수도 끝났고 이제는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거든요. 한편 연하 부인은 친정에서 구박받으며 비참하게 살고 있었고 장돌쇠는 다른 마을을 떠돌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박도령은 서량을 찾아 헤매다가 점점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욕망과 질투로 시작된 이야기는 모두의 파멸로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했지요. 얘야,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거요?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할아버지가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사람이 욕심만 쫓으면 사랑도, 집도, 명예도 한순간에 잃는 법이니라. 연하 부인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 했다가 모든 것을 잃었고 장돌쇠는 진실한 사랑을 지키지 못해 쓰라린 대가를 치렀느니라. 그럼 서량은 왜 복수를 한 거예요? 서량이도 욕망에 사로잡힌 것이지. 복수라는 욕망의 말이야. 결국 모든 사람이 욕망 때문에 불행해진 것이니라.
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며 계속했어요. 진정한 행복은 욕심을 버리고 신의를 지킬 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서로를 믿고 아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니라. 그럼 이 이야기의 사람들은 모두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 연하 부인은 질투와 욕망을, 장돌쇠는 우유부단함을, 송아는 복수심을, 박, 도령은 의심과 성급함을 보였거든. 만약 이들이 서로 진실하게 대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니라. 소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욕심쟁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 그 마음을 잊지 말거라. 욕망의 그림자에 가려지면 소중한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느니라. 할아버지와 손자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이 마치 이야기 속 인물들의 운명을 말해주는 것 같았지요. 세상에는 욕망과 신의가 늘 함께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니 우리는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들이 전해주는 지혜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사람이 욕심만 좇으면 사랑도, 집도, 명예도 한순간에 잃는 법이니라. 진정한 행복은 욕심을 버리고 신의를 지킬 때 찾을 수 있는 것이다.